자, 임오군란의 결과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이 모습들, 당시 100년 전 신세대들은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0년 전 신세대, 바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이들은요, 굉장히 빵빵한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청의 내정 간섭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로 그러한 온건개화파, 청에 의존하는 이런 온건개화파의 이런 개혁 정치에 반감을 갖고 들고 일어납니다. 즉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 개화파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 급진파, 이 신세대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온건개화파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개화파,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외국 문물들을 지금 들여와야 되니까. 뭐 영선사를 통해서 기기창을 만들었대, 무기 만드는 창고 만들었대. 돈 들잖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찍어내 본 적이 있잖아요. 경복궁 중건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찍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맞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급진개화파 이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그 돈을 빌려 오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개화파의 정책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이 베트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프랑스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급진개화파의 어떤 정책 위기 상황, 기회는 이때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들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금 들여오지 못했던 위기의식, 그리고 이 청병력의 일부 이동, 청병력의 일부가 이 베트남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가지고 바로 우정총국 개소식. 그러니까 이 우정총국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픈하는 날. 그때 민씨 세력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뿌리야! 라고 하면서 문이 열리고 민씨 세력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칼로 내리치면서 민씨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후에 창덕궁으로 가서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를 붙잡고 정변을 성공시킵니다. 누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그들이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와우.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우정총국과 이제 이 무대는 창덕궁이 됩니다. 창덕궁. 임금이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이니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4개조 개혁안. 이 14개조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정치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자, 이 당시엔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서 지향하고 있었던, 일본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 체제가 뭐였냐면 입헌군주제였거든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입헌군주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제의 모습이었죠. 근데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법 아래 왕이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즉 왕 역시 법의 구속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나머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본, 영국,
이런 곳이 바로 입헌 군주정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지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권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최초에 근대를 지향하고 있는 이 근대적 정치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대적 정치개혁이다 라는 어떤 역사의 의의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얼마나 투명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근대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근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회 투명한가요? 답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의 척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다라는 거예요.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들여다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게 바로 근대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돈 문제, 왕실 돈 따로, 국가 재정 따로 노니까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야. 불투명한 겁니다. 이거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재정의 일원화라는 거예요. 왕실 돈 그리고 국가 재정 똑같이 한 곳에서 관리하자. 어디에서? 호조. 2호 예병 형공 6조 중에서 여러분들 경제 담당하는 곳이 호조잖아요. 이 호조에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 세금 좀 개혁해 주자. 지조법의 개혁. 이 지조법의 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조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개혁하는 것이지 토지를 나눠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토지 분배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갑신정변 때 토지 분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 경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사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에서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너무 놀라워요. 예, 바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이거 너무 놀랍죠. 특히 여러분들 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여러분들 금수저 출신들이에요. 즉 신분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지점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인데 그걸 내려놓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이들은 꿈이 있었구나. 어떤 꿈? 자신들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양만 나타났다고 해서 넓적 절하고 굽신거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매맞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 말고 누구나 다 함께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그 평등한 사회에 대한 꿈이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은 이 당시에 이 평등사회를 꿈꾸었던 이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 의견.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100년 지난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의견이 되어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 소수 의견이 지금 너무 당연한 생각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 역시 100년 뒤에 너무 당연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을 그저 배척만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경청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신분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4기조 개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또 민씨 세력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좀 하면 안 되나? 또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결국은 이 갑신정변도 결국은 청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이 창덕궁에서 이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어떤 정권을 좀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덕궁에서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군대랑 부딪혀요. 급진개화파가 일본 군과, 왜냐면 지금 이모군란으로 일본 군대 들어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손을 잡고 지금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 군대는 일본 군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에서 소규모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급진개화파 이제 쫓겨나고 일본군도 이제 쫓겨났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예요. 왜냐면 자칫 어떤 몇 발의 총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청일 양국 간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은 여러분들 작은 불씨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되게 위험하다라고 스스로도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텐진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양국이 철수하자. 이모군란에 들어왔던 양국이 철수하자. 철수하고 혹시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 국가에게 통보하자라고 하는 조약을 바로 이 텐진조약에서 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이 텐진조약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청일전쟁,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고 벌어졌던 바로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이 텐진조약이. 왜? 동학농민 진압한다고 또 이제 청나라 군대 들어왔을 때 일본에 통보해가지고 일본도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10년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건 그 텐진조약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성조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어떤 백성들이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모군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 공산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성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에 따른 신축공사관, 일본 공사관과 배상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바로 이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이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정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끌고 나갔던 운동.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3일 만에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끝났으니까 실패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이제 이 갑신정변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